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 또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 간의 충돌도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통해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이 와중에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는 한일 외교장관이 만납니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한일 갈등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오늘 정치와 호장용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일정으로 사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잡혀 있어요.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토론을 시작을 하면 이거 가지고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정상으로는 잠시 후 3시에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다로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방콕 회동 때 아주 냉랭하지 않았습니까?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었는데 어제도 강 장관이 출근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의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것이 돼야 할 텐데 문제는 일본 쪽이 이 얘기는 좀 오늘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한일 간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외교장관 회담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 정경분리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과거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그 해결법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경제 침략은 좀 거두는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24일 지소미아에 대해서 파기 입장을 저는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마땅하게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됩니다. 일본 8.15 우리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은 일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맞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만 아베 같은 경우는 그 전몰자들 그 추모식에 가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일체 반성 사죄도 없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같은 경우는 깊은 반성이라고 하면서 일왕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를 했지만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전혀 언급도 없었고 사죄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여전히 본인들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을 우리나라가 했다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 않은 부당한 주장을 이어갈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소미아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여전히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 대화 노력들에 대한 반성 혹은 진전이 없다라면은 저는 지소미아 카드를 던져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확보하고요.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렇죠. 24일. 얘기를 한다면 오늘 두 외교장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회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저희가 연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24일까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번 그 회담은 저는 예전보다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7월 초부터 저희가 굉장히 세게 강대강으로 소위 말하면 정권 대 정권도 있지만 국민 대 국민까지 굉장히 강대강,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악화 일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국민들도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목소리로 아베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자,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자,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8.15 경축사에 그 굉장히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 이런 표현을 또 했고 또 어제 그 일본이 그 삼성전자의 그 포토레지스트죠.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지금 과거보다는 지금 조금은 좋아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협상이라는 건 결국은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일본이 만약에 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무조건 파기해야 된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지소미아라는 거는 이 동북아 소위 말하면 그
동북아의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고 또 여기는 미국이 같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 플러스 미국도 같이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파기가 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일본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일단 24일에는 저희가 파기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이거든요. 그리고 자동 갱신을 시킨 다음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한 강도를 보면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놔둔 상태에서도 나중에 대응할 수 있다. 언제든 잠정 중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한일 외무장관이 만나는 이 자리가 한일 관계가 앞으로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좋아질 것이냐를 약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과 막말 계속 쏘아댔는데 그 빈미가 됐던 게 한미 군사연합훈련입니다. 어저께 끝났고요.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어저께 방한을 했습니다. 실무협상 곧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한미 군사훈련 이 와중에 직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서의 내용 자체가 어쨌든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약간의 유감 그리고 이 끝난 후에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다들 뭐 많은 언론들이나 외교가에서 이제 8말 9초에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도 이제 여기 맞춰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미 간의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은 저는 곧 재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과 우리나라가 F-35 스텔스기 들여온 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표시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이 한미 군사훈련은 이제 끝났고 종료가 됐고 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그 당시에 불만을 표기했던 것들도 이제 남북 간의 대화 속에서 북미 간의 또 새로운 협상 속에서 좀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어쨌든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꾸준히 함으로써 뭔가 좀 협상에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은 빨리 재개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이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들에 대해서 남북, 북미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에 온 김에 판문점에서 북측하고 접촉을 할 것인지 이것도 좀 관심이고요. 그렇다면 북미는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남한 당국하고는 앞으로 마주 앉을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제까지 뭐 소대가리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겁먹은 개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대화를 저희하고 하겠습니까? 북한은 사실은 일관되게 대한민국 정부를 또 대한민국 국민을 좀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타겟으로 하는 것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입니다. 뭐 통미봉남, 통미전남 그러는데 미국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장을 이제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지난번에 판문점이었죠. 6월 30일 날 판문점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6차례나 쐈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만 쏘지 않으면 I don't care, 괜찮다. 지금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보면 북미는 정확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은 미국의 북은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라는 것이고 미국은 핵 무장 해제하라 이거거든요. 정확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 양 국가가 이것이 지속되는 한은 저는 결코 아무리 만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는 않다. 순서 생각하는 순서가 서로 그렇죠.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장소 제공만 해주고 계속해서 뭐 경협하자, 평화경제 이런 좋은 말하고 소대가리, 닭대가리 뭐 욕만 얻어먹고 있을 것인가? 무력한 존재로 있을 것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대북 정책을 저는 좀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화적인 방식도 있겠지만 좀 강력한 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함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청문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죠. 7명의 청문 대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정이 확정된 건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날 잡혀 있고요. 이종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강 의원님, 날짜가 안 잡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빨리 8월 말까지는 다 끝내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네. 이렇게 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은 네.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게 돼 있고요. 네. 또 20일 안에는 청문 보고서를 네. 다시 좀 청와대로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가 아마 청문회 마지막 날짜는 30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청문 보고서를 좀 9월 2일까지는 좀 보내줘야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인사청문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뭐 각자의 어떤 이 청문회 일정 가지고서 노림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국회법에 정해진 청문회 절차는 저는 지키는 것은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2명의 후보자밖에 날짜가 안 잡혔는데요. 네. 나머지 5명의 후보자들도 빨리 여야 간에 좀 협상을 해서 8월 말 이전에는 네.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고 9월 초까지는 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서 청와대로 송부되는 것이 맞다. 이게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 정당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뭔가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문회 일정을 8월을 넘겨서 9월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말 근거 없는 이런 각종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내서 이 조국 후보자를 흔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을 흔들어서 이 추석 밥상까지 이 조국 후보자의 가짜 뉴스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네. 한국당의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당이 이렇게 무슨 이 사법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미화되지도 않고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잊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빨리 국회가 해야 될 일, 법에 정해진 청문회 일자 잡고 네. 보고서 채택해서 청와대로 보내는 것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회 9월 초 네. 지금 2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인데 2일은 아무래도 국회 개원하는 날이니까 쉽지 않을 거다. 3, 4 정도 하는 게 네.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하루만 견디면 되거든요.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하루만 견디고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버티고 그냥 넘어가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니까 국회는 무시하고 여태까지 임명해 왔으니까 그것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빨리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 정말 편법으로 가득한 그런 일들이 빵빵 터집니다. 네. 아까 가짜 뉴스라 그랬는데요. 아니 조국 그 후보자께서 가짜 뉴스 보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바로 SNS 써가지고 바로바로 지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캥기는 게 많다는 거고요. 아마 지금 그 뉴스 보고 신문 보기가 두려울 겁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조국 본인도 굉장히 두렵고 아플 텐데요. 저는 이 지금 계속 터지는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그 청문회 하기 전까지 네.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의혹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들 좀 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자면 지금 임명동의안 제출된 다음에 20일 이내로 하면 됩니다. 9월 2일까지입니다. 그때 마치면 되고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2차 시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송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10일 내에 네. 기간을 정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법정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도 그 19대 이후에 보면 이 기간을 넘어서 한 경우가 10여 차례 있는데 네.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할 것이고 추석 민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즘은 SNS로 실시간으로 남녀노소가 다 보는데 추석 민심이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정말 비상식적인 이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혹시 2차 송부 시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1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에서. 9월 네. 1일부터 열흘 지나면 9월 12일이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 날. 그 이전에 저희 당에서는 되도록이면 할 생각을 되도록이면 하겠다고 예, 당대표, 저 원내대표께서 아니, 그거는 얘기하셨습니다. 약간 법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인사청문회법에는 네. 국회로 이 인사청문 요구안이 송부가 되면 20일 이내에 네. 청문회도 하고 절차를 마쳐야 그러니까 한다. 보고서까지도 채택해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일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하루만 버티자 무조건 빨리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나와 있는 그 법에 나와 있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끝나면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서 청와대를 보내라는 이 법을 지키라는 얘기이지 다른 주장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서로 견해차가 좀 있는 것 절차보다 같은데요. 저는 아니, 제가 봐서는 이거는 네. 견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고 명확히 아니, 법이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도 법대로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조국 청문회를 위해서 네. 지금 TF를 꾸렸습니다. 뭐 한 사람 후보자를 위해서 TF까지 꾸리는 게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할 게 많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한국당에서 뭡니까? 뭐 완전 이례적인 후보죠. 이런 후보자가 없었죠. 최악입니다. 최악이고 더더욱 그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네. 겉으로 혼자 도덕적인 척, 정의로운 척, 세상의 모든 착한 선이라는 건 본인이 다 품은 듯 그렇게 살아왔는데 까보니 이거는 악 중의 악입니다. 편법, 탈법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사내방해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건 온데간도 없고요. 사모펀드 그것도 온데간도 없습니다. 지금 가족끼리 소송하고 가족끼리 매매하고 뭐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최악의 지금 정점을 찍는 거는 지금 딸 문제입니다. 딸 문제가 가장 딸 최악이다? 지금 딸 뭐 부정 입학 의혹까지 있는데요. 뭐 입학 의혹을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제도 뉴스가 됐다시피 이 딸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입시 문제만큼은 젊은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되고 가장 투명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 딸이라는 사람이 이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단 한 차례도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아버지가 그 수시로 외국에 들어갔죠? 수시로 특례 입학을 했고요. 특례 입학은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까지 뭐 부모 잘 맞는 덕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대학 들어갈 때부터는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인턴을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단국대에 지금 영어로 의학 논문을 쓰는데 문제는 제1저자가 된다는 거죠. 네. 제1저자가 되려고 그러면 연구 주제도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실험의 대부분도 참석하고 논문 작성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만 1저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 함께 그 연구를 6년 동안 하는 연구였습니다. 정부 돈이 2,500만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 논문을 쓰는데 해부학 교수나 연구원들은 다 제쳐놓고 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제1저자가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고려대학교 그 수시 전형 원서를 내는데 이게 제출이 됐고요. 이게 지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고3 때는 3주짜리 인턴을 해서 거기서도 또 뭡니까? 공주대였나요? 여기는 또 다 어려워요. 내용도 뭐 의대 관련인 건데요. 여기서는 또 유전자 분석입니다. 네. 유전자 분석. 유전자 분석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제3저자로 또 여기서도 학술 그 연구 논문을 또 제출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문제들이 보면 다 이게 지금 다 대학교 입학할 때 이게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 백으로 특히나 고2 때 들어갔을 때는 엄마의 부탁으로 그 교수의 와이프가 부탁을 했고 또 고3 때는 엄마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엄마의 친구가 또 그 교수였고 뭐 이거 정말 부모 덕에 그야말로 대학까지 그저 입성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추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네네. 지금 강병원 의원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시 부정 이렇게 얘기하면 병역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어떤 영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데 조 후보자가 오늘 드디어 아침 출근길에 이거 가짜 뉴스다. 부정 입학 이런 얘기하는 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조국 후보 장녀가 한 번도 시험을 안 보고 뭐 이렇게 입학했다. 네. 이거 명확히 가짜 뉴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가 되는 그 제1저자로 갔던 논문은 네. 입시 과정과는 무관합니다. 네. 거기에 필수적으로 제출돼야 되는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입시 부정 논란도 역시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에 한영예고 입학 전형을 보면은 실기 시험을 거쳐서 됐습니다. 가짜 뉴스는 어떤 게 돌고 있냐면요.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정원에 입학을 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데 정원에 입학은 아니라는. 그런 전형 자체가 없고요. 네. 중학교 교과 성적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 실기 시험을 거쳐서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가짜 뉴스고요. 2010년도 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 시절에 그 제1저자 들어갔던 논문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되어서 고려대에 거저 입학한 것처럼 하는 건 역시 가짜 뉴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자. 거는 영향이 없었습니까? 자기소개서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전형에 소개서이지 들어있는 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과연 야당은 왜 이렇게 조국 후보가 우리가 성인군자를 뽑는 청문회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인데 마치 성인군자인 것처럼 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미 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부터 지명되기 전부터 조국이 오면은 야당은 낙마시킬 거다. 반대할 거다는 일을 공공연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아마 야당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그 조국 후보자 선침 묘까지 가서 보는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폐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정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결국 이토록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법개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정통성 같은 걸 무조건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국정농단 세력에 저는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최근에 할게요. 김문수 씨가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 속에서 저는 조국을 반드시 낭만시켜서 이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 그리고 그 상징적인 조국에 대한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아니, 여기 좀, 아니, 지금 엉터리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네요. 지금 그 팩트 체크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제 체크를 하시죠. 제 체크 완전 뭐 엉터리가 너무 많으니까. 네, 말씀해 보시죠. 자,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요,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특례 입학을 했어요. 보통 아버지 그 2년 외국에 살면 특례 입학을 합니다. 특례 입학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다 아시다시피 조국은 외고, 특목고, 자사고 취지에 맞게 운영해라. 그리고 마치 외고 가는 것이 부모 덕에 가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자기 아이는 그 한영 외고를 특례 입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지금 잘못 알고 계셨는데 오늘 뭐 뉴스만 봐도 다 나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은 그 연구 활동 내역을 입시 요강에 나와 있었고요. 연구 활동 내역을 냈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을 했고요. 심지어는 오늘 그 서울대 학생들이 그 논문을 읽었다. 읽고 너무나 실망을 했다. 이 뜻이나 알고 했느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국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통상 우리가 대입 수시 전형을 낼 때 교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나 아니면 친구의 자녀를 논문 저자를 끼워 넣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 전형에 같이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을 할 때 다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도덕성을 넘어서 이 부분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뭔가가 오고 갔다면 포괄적 뇌물 그리고 입학 사정을 하는데 업무 방해한 것까지 이건 분명히 검찰 수사를 해야 될 이럴 상황이고요. 지금 조국을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두려운 존재다. 한마디로 우스운 존재입니다. 우스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저는 그 편법과 이중인격성, 이중인격자, 이게 덕지덕지 가짜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한꺼풀 벗겨지니까 그야말로 두려운 거죠. 그런 게 있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묘를 사진 찍는 게 필연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 돈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21원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조국은 지금 재산이 56억입니다. 미국에 로스쿨 갔다 와서요. 바로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이 2억 5천을 주고 집을 삽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버지는 돈을 한 푼도 안 남겼는데 그리고 집을 사고요. 그다음에 그 빠른 시간 내에 서울대학교 교수하면서 56억을 모읍니다. 아버지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남동생은 지금 고액 체납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남동생은 돈이 한 푼이 없습니다. 남동생은 2005년에 결혼을 하고 2009년에 이혼을 합니다. 그것도 돈을 못 벌어서 와이프가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 떠난 와이프가 그 남동생의 와이프한테 지금 조국 아내가 아니요. 조국 부인이 돈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집을 사도 가족끼리 사고 소송을 해도 가족끼리 합니다. 자, 아내를 그런 이혼한 그 남동생의 아내가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묘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폐륜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국 그 집안 일가가 수상한 행동, 수상한 가족, 그야말로 자기 내부 거래,
내부 가족끼리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는데 네. 정말 기생충 한 마리 넣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 지금 제 예상대로 아까 한일 외교 관계를 얘기 안 했으면 아마 못할 뻔했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은 네. 근거가 없어요. 뭔가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혹이 있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도덕적이지 않다, 나랑 안 맞는다,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런 온갖 그런 감정적이고 이런 주장이 근데 검찰 고발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러면은 검찰 고발을 하십시오. 그래서 법적인 판단이 이미 내려지겠죠. 했습니다. 최근에 조국 후보를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게 그 사모펀드 아니었습니까? 네네. 사모펀드만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의 투자를 약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억 5천만 원 투자했다. 네. 74억을 약정했습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네. 그 약정하고 10억 투자했다고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침 엄청난 불법이나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운용사에서 53억이라는 자산이 수증이 됐는데 이거를 무슨 가족 간에 증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족 간은 무관한 일이고 불법이 아닌데 무슨 가족 간에 엄청난 돈 거래를 하면서 재산을 뭐 숨겼다든지 증식했다는 것처럼 온갖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53억이라는 것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돈입니다. 조 후보자가 만약에 펀드 수익을 올리려고 했으면은 그 53억이라는 돈이 조 후보자 펀드에 들어왔어야겠죠. 그럼 이거는 조 후보자 펀드 수익과 회사 운영 자금과 별개로 봐야 될 문제인데 마치 이 53억이 조 후보자에게 마치 들어온 것처럼 누군가 조 후보자에게 주어서 조 후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의혹일 뿐이고 진실에 부합되지도 않고 불법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온갖 그 의혹이라는 것이 근거라든지 뭔가 서류 하나 똑바른 걸 가져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김 의원님께서 마무리로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분입니다. 참 조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건수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거의 뭐 밤에 새다시피 해서 다 봤더니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과는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아까 뭐 딸의 장학금 얘기도 했지만 그 성적 중심에서 경제가 힘든 사람들, 생활이 힘든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딸이 서울대 입학시키고 아버지가 교수고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다 딸도 장학금 받고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모펀드 얘기하셨는데 국민들은 납득을 못합니다. 56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74억 펀드에 사모펀드에 그 위험한 펀드에 그냥 올인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많게요. 약정일 뿐입니다.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은 약속입니다. 그럼 약속을 약정이라는 날 약속을 의무사항이 준다는 아니라 겁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약정이라는 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의무이든 아니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투자한 게 아시다시피 가로등 전멸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모든 건 다 합리적 의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걸 쭉 보면서 제가 왜 경악을 금치 못했냐면은 일단 이 웅동학원하고 이 재산의 형성 과정이나 그다음에 서로 소송을 하는 걸 보면 모든 게 가족끼리 일어납니다. 너무나 파렴치해요. 이건 여태까지 저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인간류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인간류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이 좀 과하십니다. 아니요, 과한 그러지 게 마세요. 아니요. 자 보십시오. 자 겉으로 착한 척하고 사람 인간류라니요, 그게. 아까 기생충이라는 표현도 쓰신 것도 과하신데. 기생충은 영화 제목이에요. 아니, 영화 과하시잖아요. 영화 한번 보세요. 그렇게까지 영화 말씀하실 게 한번 보시고요. 아닙니다. 영화 한번 의원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신 지금 청와대가 게 보고 있다고 너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 게 의혹이 있을 수만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니, 대한민국 들립니다. 젊은이들이 들립니다만 지금 이번에 방송에서 들리죠? 그렇게까지 들리면 얘기하실 귀 건 저는 기울이세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피 끓는 청춘들이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이번에 임명하면은요. 정말 청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그만해 엄청나게 주시죠. 떨어질 것입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강병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청문회 때 이게 아마 재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명 처리하십시오. 청문회는 좀 빨리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정치와 어장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